안녕하세요. 오늘은 티베트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티베트의 역사를 보면 이웃한 차이나의 존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접 국가들은 특히 더 티베트의 역사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역사를 보면 은근히 두 지역의 정세 변화가 서로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 지역의 동향은 항상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차이나가 보여주는 티베트에 대한 정책들은 1948년 11월 10일 세계인권선언 이래 국제사회가 지켜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새로운 보편 윤리와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한해 이상이기 때문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뿐이지 도달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존중이라도 해야 되고 존중의식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특히 이때 만들어진 보편 윤리는 광기와 학살로 점철된 20세기 초중반 수많은 사람들이 개죽음당한 비극에 대한 참회로 탄생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존중은 의무라고 봅니다. 1959년 3월 달라이라마가 티베트인들을 이끌고 인도를 망명한 다음 7월에 국제법학자회에서 티베트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했는데 거기서 차이나의 행태에 대해 제국주의 혹은 식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외국 학자 중에 티베트를 대하는 차이나에 대하여 부수적인 제국주의라는 용어를 쓴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표현이 티베트에 얽힌 차이나의 본질을 잘 드러낸 것 같습니다. 2차 대전 이후로 제국주의가 소멸되어 가고 탈식민지 시대로 세계가 나아가는 동안 한족들은 본인도 제국주의의 침탈을 받았으면서 그것을 학습을 하였고 티베트에 그대로 실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차이나가 품고 있는 이 부수적인 제국주의는 소멸되지 않고 티베트 지역에서 꿈틀대고 있는 제국주의의 망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국제사회와 역행하는 차이나의 후진성과 퇴행성의 근원지로 보입니다. 후술하겠지만 1950년대 이래 티베트 내 문화 대학살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오늘날 역시 인권 유린의 한복판이라는 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티베트는 제국주의 시대 끝물에 만들어진 식민지나 다름없습니다. 차이나는 티베트의 식민지로서의 성격을 희미하게 만들기 위해 옛날부터 티베트는 중국의 일부였고 중국 일개 지방의 소수 민족이었다는 이미지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이 역사 공정이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허구임을 입증하기 위해 이 영상에서는 우선적으로 독자적인 문명권을 이루었고 20세기 초중반 하나의 네이션으로 자림해김해갔던 티베트의 역사를 연대기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티베트가 독자적인 문명권임을 인정한 기록은 역설적에도 중국 사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티베트 선조격인 토번 제국에 대하여 당나라 덕종은 적국의 예를 갖췄습니다. 토번을 적국으로 인식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사인데 당나라가 자신을 구심점으로 공존하는 국제 질서에 티베트가 편입되지 않음을 천명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서쪽에는 대번이 있고 동쪽에는 거당이 있다는 표현을 통해 공인됩니다. 토번과 당나라는 본인들 세계에서 각자가 그 세계의 주인임을 인정한 것이고 그들의 관계에 있어 양쪽은 어떠한 우열도 없는 동등한 관계임을 천명한 겁니다. 이렇게 중국이 적국애를 갖춘 역사는 과거 한나라 때 흉노와의 관계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중원의 왕조가 흉노 때와 같이 토번을 사실상 또 다른 천자로 인정한 것은 그만큼 토번의 존재가 위협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는 당나라가 주변국가 평화협상 성격의 회맹을 토번과 최소 10번을 맺었던 역사를 보면 그 존재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토번과의 외교에 있어 당나라는 종실의 딸들인 금성공주와 문성공주를 토번에 시집 보내기도 합니다. 차이나 일설에서 이 공주들이 시집간 것을 근거로 이때부터 중국의 일부가 되었다고 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적국의 관계를 무시한 해석이며 이 공주들은 그냥 양쪽 문명의 충돌을 막기 위해 인생이 희생당했던 평화의 담보물 그 이상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토번 이후로 티베트 역사에서 군사 강국의 성격은 퇴색되어 가지만 라사를 구심점으로 공전했던 독자적인 문명권의 모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군사력보다는 종교 권력이 그들의 문명을 지탱해 나갑니다. 전근대 시대에는 아직 종교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는 권위의 원천이었고 그 자체가 권력이었습니다. 이렇게 종교의 중심지이자 권위의 원천으로서 티베트 문명을 잘 보여주는 것이 몽골족과의 관계입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이것을 최연 관계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식으로 본다면 복전과 시주의 관계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목세계의 패자들은 티베트의 라마와 시주 관계를 맺고 그 대신 불교를 수호하는 세속 군주로서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렇게 세속 군주들은 티베트의 불교 지도자에게서 권위를 부여받아 다르마 라자로서 본인의 세속적 지위의 정당성을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다르마 라자는 티베트어로는 최겔이라 하는 것 같습니다. 티베트의 종교 권력과 유목세계 패자가 본격적으로 서로 제휴 관계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13세기 사방으로 뻗어나기 시작하는 몽골족의 팽창 때부터입니다. 1261년 쿠빌라이 칸이 티베트의 고승 파스파를
제사이자 국사로 대우해주고, 파스파는 그 대신 쿠빌라이 칸을 전륜성왕의 화신으로 그 권위를 부여해준 것이 이후 티베트 몽골 관계의 모범이 되어줍니다. 쿠빌라이 사후에도 원나라 각지에 제사전이 세워져 숭배의 대상으로서 파스파 및 티베트 불교 지도자들에 대한 존숭의식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원나라 몰락 이후에도 몽골의 잔존 세력 수장들은 티베트 라마들과 최종 관계를 맺어 자신의 권력 기반의 안정화를 다지고자 했습니다. 쇠남 가초와 알탕칸의 관계가 대표적입니다. 1578년 알탕칸은 쇠남 가초에게 달라이 라마라는 칭호를 바치고, 알탕칸은 그 대신 이 새로운 달라이 라마로부터 자신은 쿠빌라이 칸의 화신이라는 권위를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역사에는 과거 원나라 제사였던 파스파와 쿠빌라이 칸의 관계를 다시 부활시켜 몽골의 부흥을 꿈꾸고자 했던 알탕칸의 야망이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로 오이라트 8부 중 호슈트 부족의 우두머리였던 토르 바이크가 1637년 달라이라마 5세의 시주가 되어 그로부터 칸의 칭호를 받은 것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원나라 이래 티베트가 몽골족 수장들과 최종 관계를 맺은 역사는 크게 두 가지 결과를 낳았는데, 하나는 티베트 불교 내 종파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데 큰 기여를 해주었고, 다른 하나는 티베트 불교가 티베트 이외의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전파되는데 영향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알탕칸과 쿠시칸의 역사를 거치고 나서 티베트 내에서 달라이라마를 수장으로 하는 겔룩파 종파가 주류를 점하게 되고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이후 만주족이 청나라를 건국하고 서쪽으로 팽창해 나가며 몽골의 잔존 세력들을 제압했을 때도 역시 종교 성지이자 권위 원천으로서 티베트 문명의 모습은 변하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순치제가 달라이라마 5세로부터 문수보살 화신 대황제의 칭호를 받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만주족 같은 경우 티베트와 최종 관계를 맺은 주된 이유는 몽골족에 대한 완전한 통제와 견제 때문이었습니다. 몽골족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티베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면 몽골족에 대한 장악 능력을 높일 수 있었다고 본 겁니다. 이것이 티베트와 몽골족 그리고 만주족 간의 관계인데, 이것을 놓고 현재 차이나의 주장처럼 지배와 피지배자 관계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무엇보다 최종 관계는 군신의 관계가 아니었으니 이것을 주종의 관계로 보기에는 힘듭니다. 티베트 문명권에 속했던 부탄의 경우 세속 군주와 종교 지도자 간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진이 남아있는데, 이 사진처럼 양자는 동렬의 관계였습니다. 한편 1727년 청나라가 라사의 주장 대신이라는 직감의 관리 2명을 파견하여 상주시키는 제도를 운영해온 역사가 있는데, 이건 역시 현재 차이나의 주장처럼 송령을 관장하는 총독과 같은 존재였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주장 대신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있는데, 권륭제가 주장 대신들이 오로지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를 숭배하고만 있는 것에 대해 실책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장 대신의 행동 방침을 명령한 내용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더 경솔하게 대하지 말고, 그렇다고 오로지 존숭만 하고 있으면 안 되며, 달라이라마의 사건은 침해하지 말 것. 이때가 청나라 최대 판도를 이루었던 권륭제 때의 모습인데, 분명히 권륭제가 달라이라마를 대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들을 보면 주장 대신들의 성격을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불법의 수호자인 청 황제가 옆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니 황제의 대리자인 주장 대신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장 대신들은 달라이라마와 최종 관계를 맺고 있는 청 황제들을 대신하는 하나의 상징이자 티베트와 청 조정의 연락 기간에 더 가까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기록을 보면 청나라가 티베트 종교계 인사 문제에 개입하거나 서열 2위인 판첸라마를 부각시켜 달라이라마의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해 술수를 쓰는 모습 등 내정 간섭의 요소 역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8세기 말 네팔이 티베트를 침공했을 때 티베트가 청에 원군 요청을 하여 군사 문제를 해결해준 다음부터 점점 티베트 내 내정 간섭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일시적이었고 19세기에 들어오면 티베트가 독자적인 문명권이었다는 사실을 더 강하게 드러내줍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티베트 동부 지방입니다. 지금 20세기 중반기 차이나가 티베트 강역 축소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여 이 지역들이 스촨성, 칭하이성, 운남성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상태인데, 원래는 티베트의 강역이었습니다. 티베트인들은 이 지역을 암도 캄이라 불렀습니다. 원래 이 지역에는 자잘한 소국들이 난립해 있었는데, 당시 청나라에서는 이전 명나라 때의 정책을 계승하여 토사 제도를 운영합니다. 청 조정은 이 지역 토착 권력자들에게 관직을 주고 북경을 중심으로 한 중화 질서에 벗어나지 않게끔 합니다. 이것은 중국의 전형적인 주변국 외교 전략으로 그 나라 지배층을 친중적이게만 만드는 수법입니다. 즉 이곳은 중국의 직접 지배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력, 행정력이 미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 수장들은 안무사, 장관사, 선의사, 선무사 등의 중국 관직을 받는데
또 한편으로는 뽐뽀, 대빠, 겔뽀와 같은 티베트 문명권의 직위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즉 청나라 입장에서 이들은 몽골의 위협이 재발될 시 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파제 같은 번병이었고, 티베트 입장에서는 최연 관계를 맺고 있는 시주자이자 불법을 수호하는 왕들이었습니다. 이 세속 군주들과 더불어 이곳에는 티베트 불교 사원 역시 산재해 있었고, 달라이 라마는 사원의 주지에 해당하는 캄뽀에 대한 인면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은 문명이 갈리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곳 주민들은 어느 문명에 더 정체성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 보면 다음 같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848년부터 야룬강 중류 지역에 있던 한 지역 수장이 팽창 정책을 펼치며 주변 소국들과 권력 투쟁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지역의 권력 밸런스가 깨져가는데 1862년 이곳 티베트 동부내 가장 영향력 있는 왕국이었던 데르게 왕국과 호르오게 소국 등이 달라이 라마에게 구원 요청을 합니다. 이후 티베트에서 군사를 파견하여 1865년 티베트 동부의 질서를 바로잡고 총독직을 신설하여 확실하게 이 지역의 상국이 누구인지 쐐기를 박습니다. 이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청나라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티베트 동부 지역의 수장들이 문제 발생 시 곧바로 달라이 라마에게 구원 요청을 한 것을 보면 이 지역 사람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친연성과 연고성을 갖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라사를 구심으로 공존하는 티베트 문명권의 모습은 히말라야 서쪽과 남부 지방에서도 보입니다. 서쪽의 경우 1834년부터 시크 왕국 내 도그라 부족들이 라다크 왕국을 침공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라다크 지역 역시 티베트 문명권에 속하는 곳으로 티베트의 서쪽 변방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티베트 입장에서 서쪽의 시크 교도들은 이질적인 이교도나 다름없었고 점차 이들이 동쪽으로 쳐들어올수록 문명의 위기를 느낍니다. 1841년에는 이 서쪽 침입자들이 대외적으로 티베트를 침공하고 티베트 카리 지방까지 쳐들어옵니다. 영국과의 접촉으로 신무기까지 가지고 있는 이 시크교도 병사들의 공세는 압도적이었고, 라사에 있던 주장 대신 역시 위기의식을 느껴 본국에 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는 잘 알려진 대로 아편 전쟁의 한창이라 청나라의 원조는 소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실상 시크 왕국과의 전쟁은 티베트군이 주도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1841년 11월 12일 티베트 기병이 적군 사령관을 사살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티베트 고산지대의 혹독한 추위 역시 티베트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었습니다. 결국 티베트 청연합군은 라다크를 다시 탈환하고 1842년 9월 17일 평화조약이 체결됩니다. 한편 이때 시크 왕국과의 전쟁 중에 티베트는 청나라가 불법을 수호하는 세속 군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시점이 티베트와 청나라의 전통적인 최용 관계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는 분기점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 이후에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 동부 지역에 패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남쪽의 경우 티베트 문명권에 속했던 것은 시킴 왕국과 부탄 왕국이 대표적입니다. 부탄의 경우 이름부터가 티베트와의 밀접한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본인들 나라를 지칭할 때 보드라고 한다고 합니다. 부탄 이름의 유래는 보통 보타 안타로 알려져 있는데 보드의 끝자락에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부탄은 그 지리적 위치 때문에 티베트인들의 피난처, 망명지의 성격이 강했다고 하는데 현재 부탄의 불교계를 장악하고 있는 두룩파 종파 역시 17세기 달라이 라마의 겔룩파 간의 종파 싸움에 밀려나 부탄에 정착한 것입니다. 종파 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티베트와 부탄은 서로 단절의 관계는 아니었으며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부탄은 거리가 먼 라다크와도 교류를 맺어왔습니다. 1959년 달라이 라마가 라사를 떠나는 그해까지 부탄은 사절단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시킴 왕국의 경우 1975년 인도에 합병된 이래 지금은 부탄과 같이 독립국가로서 존재하지는 않지만 티베트 문명권의 구성원 중 하나였습니다. 1861년 이래 영국이 시킴 왕국과 조약을 맺고 시킴 왕국 내 내정 간섭을 심화시켜 나가자 시킴 왕국의 9대 최계리였던 투토프 남걀이 달라이 라마에게 구원을 요청한 역사 역시 라사를 구심점으로 공전했던 티베트 문명권의 존재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 이래 히말라야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영국의 제국주의를 티베트가 대적하기에는 무리수였고 시킴, 부탄, 라다크 역시 영국의 영향권으로 편입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이 히말라야 왕국들을 소나기에 둔 영국은 다음 목표를 티베트로 정합니다. 19세기 말까지 영국은 티베트에 접근하기 위해서 청나라와 조약을 맺어 티베트에 다가가려고 했었습니다. 겉면만 보면 티베트가 청나라의 관할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국은 점차 청나라가 생각보다 이 지역에 정치력과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알아채고 1890년대에 이르면
영국도 이곳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문명권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이때 1899년부터 1905년 인도의 부왕 겸 총독이었던 커즌경은 이런 티베트와 청나라 관계의 본질에 대한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나 남깁니다. 자칭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종주권은 그저 허상의 헌법이자 정치적인 흉내에 불과하며 예법을 위해 유지될 뿐이다. 개인적으로 커즌경이 말한 픽션과 신용이라는 두 단어만큼 중원지역 문명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중화 질서의 본질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원의 이상과 허상에 대해 주변국들은 각자의 이해 관계에 따라 거기에 맞장구 쳐주는 정치적인 신용과 연기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서면 영국은 더 이상 청나라를 통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티베트에 접근합니다. 한편으로 영국이 한층 더 적극적으로 티베트에 접근하게 된 계기는 티베트의 칠러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칠러 정책 추진에 있어 아그반 도르지에프라는 인물이 핵심 인물인데 이 인물의 등장 과정에 있어서도 라사를 구심점으로 돌아갔던 티베트의 문명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도르지에프는 바이카로 동쪽에 거주했던 부랴트인 출신입니다. 라사에 있는 사원에는 티베트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몽골인들도 많았으며 몽골계인 부랴트족이나 칼메크족들도 라사로 유학을 왔었습니다. 이건 역시 종교 성지이자 중심지로서 티베트 문명의 구심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서 언급한 도르지에프는 1873년 이래 티베트에서 수학하였고 1880년대 중반에 이르면 어린 달라이라마 13세를 가르치는 스승 중 한 명의 지위에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달라이라마의 최측근이 되어 티베트 국정 운영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 인물로 성장합니다. 도르지에프가 칠러 정책을 펼치던 이유는 우선적으로 남쪽에서 올라오는 영국의 위협에 맞서 균세를 형성하려고 했던 겁니다. 특히 이때 칠러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도르지에프가 선전한 논리가 흥미로운데 러시아 제국을 샴발라로 비유합니다. 샴발라는 티베트 불교에서 히말라야 북쪽 어딘가에 있다고 전해지는 이상 세계입니다. 이와 더불어 도르지에프는 러시아 짜르를 백다라 보살의 화신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이런 특이한 모습이 나온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면 칠러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통적인 최연 관계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몽골족 한 만주족 황제와 맺었던 관계를 이제 러시아 짜르와 맺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이 역사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최연 관계는 오히려 티베트의 독특한 외교 방식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1903년 티베트는 러시아와 몰래 밀약을 맺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국에 맞서기 위해 추진했던 티베트의 새로운 외교 정책은 역설적으로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1904년 영국이 티베트를 침공하는 강경책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러일 전쟁으로 러시아의 관심이 극동으로 쏠려있을 때 그 틈을 틈타 영국은 티베트 점령을 실현시킵니다. 이 시기 영국이 티베트를 침공하게 된 주된 이유는 티베트를 완충지대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영국의 입장에서 본인들의 주된 적대 세력, 즉 러시아의 세력이 티베트에 뻗치게 되면 밑에 있는 금싸라기나 다름없던 인도 지역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먼저 선수를 쳐서 티베트를 친영 지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1904년 9월 7일 영국이 티베트와 단독으로 체결한 라사 조약 구조를 보면 영국의 티베트에 대한 이해관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외부 세력들에게 영토를 양도하거나 조차할 수 없으며 티베트 내정에 관여하는 것도 안 되며 철도, 도로, 전선 등 인프라 건설에 대한 사업권을 외부 세력이 가질 수 없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 조약에서 외부 세력이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당연히 1차적으로 러시아이며 부차적으로 청나라를 겨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국은 러시아와 청나라의 존재 때문에 티베트를 보호령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티베트 정부를 친영 성향으로 만들고 인도로 오는 외부 위협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파제로서 티베트를 완충지대로 만드는 선에서만 만족합니다. 1906년, 1907년 영국은 각각 청나라와 러시아와 조약을 체결하여 완충지대로서 티베트의 지정학적 위상을 확립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영국은 조약 체결 과정에서 청나라의 티베트에 대한 종주권을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이해에 앞서 커즌경이 앞에서 했던 말처럼 당시 영국은 종주권이라는 것이 허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문명이 새로운 국제 질서를 제패한 이래로 종주권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외교의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개념은 그저 관성적으로 남아있는 지역적인 독특한 관습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종주권을 인정한다고 운운했던 것은 청나라와의 원활한 협상을 위한 립서비스였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으로 급격한 현상 변경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한 외교적 수사 표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청나라는 이런 영국의 움직임에 대한 반작용으로 동부 티베트 지역의 토사들을 직접 통치로 탈바꿈시키는 소위 개토 기류를 실행에 옮깁니다. 사실 청나라는 1880년대부터 번국, 번부, 속국, 조공, 책봉 등 본인들 중심으로 돌아갔던 외교 상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였고 유럽 문명이 만들어 놓은 국제 외교 틀에 따라
궁극적으로 자기들의 영토를 변질시키는 작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영국의 접근이 도화선이 되어 티베트 문명권에 대한 역사 공정과 변질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이 작업의 핵심 추진체는 1906년 8월 천진 변무 대신으로 취임한 조이풍이었습니다. 조이풍은 티베트 동부 지역민들의 정체성, 티베트에 대한 귀속감, 이 지역에 흘렀던 역사의 경험 등을 전부 무시하고 저들은 대황상의 신민이라는 논리 하나로 쳐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티베트 불교 사원들 역시 파괴와 약탈을 당했다고 하니 앞으로 이어질 티베트 지역 내 문화 대학살의 시작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07년 이래 계속되는 청나라의 개토 기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라싸로 피난오게 되는데 그 중에 데르게 왕국의 왕자였던 나왕 잠벨 린첸같이 나라를 이룬 왕족들은 영국령 인도 정부에 편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1910년 4월 북경에 있는 영국 대사가 청나라 외무부에 협박을 하는데 티베트가 그 인근 지역에 군사력을 파견하면 영국령 인도 정부 역시 그에 대한 대항책을 세울 수 있다고 경고를 날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망하는 해인 1911년 신해 혁명으로 무질서가 시작되었을 때를 틈타 티베트군은 영토대에 있던 청나라 침략군 잔병들을 축출하기 시작하여 1912년 중순에 이르면 티베트 동부 지역에 다시 티베트 영향력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청나라가 몰락하고 중화민국이 설립되었을 때 티베트를 장악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중화민국은 오족 공화라는 정치 슬로건을 표방했는데 한족, 만주족, 몽골족, 티베트족, 회족이 하나의 인민이 되고 하나의 나라가 되어 민족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정치 슬로건은 몇백 년 동안 만주족의 피지배 계층이었던 한족들이 만주족의 유산을 계승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확보이자 1880년대부터 본격화된 번속 지역의 역사 공정과 변질 작업을 국시로서 공식화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원색에는 1912년 4월 12일 티베트는 중국의 한 지방이라고 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항하여 달라이라마는 원색에 직접 편지를 보내 확실히 선을 긋습니다. 티베트는 단지 중국의 복전이라는 것은 사실이며 티베트를 종속관계로 만들려는 중국이 지금 수많은 사원들과 티베트 지역을 파괴하고 있다. 티베트와 중국이 결합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면서 티베트 종교 권위의 원천이 마치 중국인 것 마냥 말하는 것에 대해 반박하면서 티베트와 중국은 역사적으로 서로 이질적으로 존재하였고 통합은 말이 안 된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으로 달라이라마는 영국에게도 편지를 보내 지지를 호소합니다. 중국과 티베트는 오랜 세월 순전히 최연 관계였다. 티베트가 중국의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티베트도 결국 새로운 국제 외교의 상식에 맞춰 본인들의 전통적인 최연의 외교 상식을 탈피하여 하나의 네이션으로서 1913년 2월 13일 달라이라마는 독립국가임을 선포합니다. 사실 이미 1월에 티베트는 몽골과 조약을 하나 체결하는데 서로 독립을 인정하고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강조하며 상호 원조, 경제 문화 교류 등 우방 국가로서 서로 협력에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티베트와 몽골은 중원 지역 간의 이질적인 문명의 뿌리를 갖고 있던 곳이라 네이션의 개념이 새로운 국제 상식이 됨에 따라 독립국가로 자립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더군다나 기존 청나라에 맺었던 관계들도 만주족과의 관계였지 피지배 계층이었던 한족들과의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티베트의 경우 19세기 말경 청나라 정부에 왜 이렇게 한족 출신 관료들이 많아졌냐고 불만을 가졌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분명 티베트인들은 만주족과 한족을 분별하여 인식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독립국가로서 태동하게 된 티베트에게 있어 한 가지 난제가 발생하는데 국가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영토의 범위 문제였습니다. 사실 영국은 이미 1912년 8월 17일 중국에게 티베트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영국은 중국의 원활한 협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티베트의 자치권을 인정하되 중국의 종주권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13년 티베트 독립선언 이후인 8월 6일부터 1914년까지 티베트 영국 중국 대표는 인도 심라에서 모여서 영토 범위에 대한 회담을 주구장창 이어나갑니다. 논쟁의 쟁점은 바로 티베트 동부 지역이었습니다. 앞서 봤듯 암도와 캄 지역은 분명 티베트의 문명권에 속한 지역이었고 19세기 말경 티베트가 총독을 파견하여 직접 관리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반면 중화민국은 청나라 말기 조이풍 일시적으로 점령했던 것을 구실로 들어 양측의 주장은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이 절충해서 타협책을 하나 내놓는데 내몽골과 외몽골처럼 티베트도 내외로 나누자고 제안합니다. 논쟁이 되는 티베트 동부 지역은 내 티베트 지역으로 설정하고 중앙 티베트 고원은 외 티베트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외 티베트는 완전한 자치구역이라 정하고 내 티베트 지역은 부분적으로 중국 정부의 통치권이 허용되는 구역이라고 설명합니다. 영국이 내놓은 이 절충안은 사실 영국의 정치적인 꼼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내 티베트를 미끼로 삼아 중국이 공식적으로 외 티베트의 독립성을 승인하도록 유도한 것이고, 티베트에 대해서는 몽골과 직접 접촉할 수 없도록 내 티베트라는 차단선을 하나 만든 겁니다. 몽골과의 접촉을 막는다는 의미는 그 배후에 있는 러시아와의 접촉을 원천 봉쇄시킨다는 의도였습니다. 결국 세 국가가 모두 저마다 이해 관계에 따라 동상이몽이었으니 심나 회담은 중국이 도중에 나가버려 미완성인 채로 끝납니다. 국경이 불명확했지만 이때부터 1951년 중공의 침입까지 티베트는 독립국가로서 존재하였습니다. 독자적인 문명권이 있었던 티베트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 이곳에 독립적인 네이션이 생겨나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듯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 시기 독립국가 티베트를 이야기할 때 앞에 사실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영국처럼 미국과 같은 다른 국가들 역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중잣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날 타이완의 원조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티베트도 투명국가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 티베트는 독립국가로서 행동하였습니다. 독자적으로 화폐 발행, 국군 창설, 국기 제정, 우표 발행, 여권 발급 등 티베트는 국가로서 기능했습니다. 다만 불명확한 국경은 티베트로 하여금 동부 지역에서 끊임없이 무력 분쟁에 휘말리도록 합니다. 20세기 초중반 이런 국가 티베트로서의 모습은 1942년 영국 외무부가 런던 주재 미국 대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티베트인들은 자칭 그리고 사실상 독립된 사람들이다. 지난 몇십 년 동안 티베트인들은 중국이 지배하려던 야욕에 맞서 자신들의 자유를 성공적으로 지켜왔다. 티베트가 독립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의 마지막 흔적은 1947년 5월 12일 뉴델리에서 열린 범아시아 회의 때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티베트 역시 당당하게 아시아의 한 국가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